거봐, 아들. 내가 뭘 했어. 몇 대 때려주니 비단결처럼 고분고분해졌잖아. 시어머니는 폭행 후 아들과 함께 돌아와 깔끔하게 청소된 집과 잘 차려진 식탁을 보고 흡족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잔치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수진은 젖은 행주를 남편 박민준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다. 축축한 천이 불쾌한 소리를 내며 그의 뺨에 철썩 부딪혔고 셔츠에 젖은 얼룩을 남겼다. 당신이 어지른 건 당신이 직접 닦아.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등을 돌렸다. 민주는 행주를 손에 든 채 부엌 문 앞에 얼어붙었다.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결혼 4년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의 뒤를 치우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현관에 벗어놓은 흙 묻은 신발, 싱크대에 쌓인 기름진 접시, 침실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묵묵히 견뎌왔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수지는 돌아보지 않고 냉장고를 열어 요거트를 꺼냈다. 34살 먹은 남자가 쏟은 커피도 안 닦고 출근하는 꼴 더는 안 치워주겠다는 거지. 내가 뭐 하는 짓이냐고. 바로 이거야. 그녀는 식탁에 앉아 요거트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여전히 행주를 든 채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너 미쳤어? 이건 기본적인 아내의 도리잖아. 자기 뒤치다꺼리하는 건 성인의 기본적인 도리고. 수지는 숟가락 너머로 그를 쳐다봤다. 어머님은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나 보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행주를 싱크대에 집어 던지고는 문을 쾅 닫고 부엌을 나가버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결국 쏟아진 커피를 닦지 않고 출근했다. 수지는 요거트를 다 먹고 통을 버린 뒤 바로 그 행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닥을 닦았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변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이 어지른 것을 자동적으로 치우지 않았다. 처음으로 속마음을 내뱉었지만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8시. 출근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았다. 수지는 커피를 내려 창가에 앉았다. 이 아파트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5년 전 결혼하기 전에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 높은 천장과 큰 창문이 있는 시내 중심가의 방 2개짜리 아파트였다. 할머니는 부모님을 엮게 유일한 손녀인 수진에게 이 집을 남겨주셨다. 할머니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분이었다.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수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은 절대 누구에게도 주거나 명의를 넘기거나 팔지 마라. 이게 널 지켜줄 방패다. 그때는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몰랐다.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다. 민주는 결혼 한 달 만에 이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변두리에 있는 자기 원룸을 팔 때까지만 잠시 머물 거라고 했다. 나중에 원룸을 팔았지만 그 돈은 수진이 전혀 몰랐던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다. 넌 내 아내잖아. 이제 우리 사이에 내 것이 어디 있어. 그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잠자코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 왜 가만히 있었는지 후회스러웠다. 수지는 광고 대행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괜찮은 월급, 흥미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부분적인 재택근무도 가능했다. 민주는 건축 자재를 파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돈은 제법 벌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다. 차를 바꾸고 싶어 하거나 친구들과 고급 식당에 가거나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걸었다. 수진이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를 모두 부담했다. 자기는 집이 있으니 편하잖아. 민주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씻은 뒤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침실 침대 위에는 민준이 어제 벗어 던진 청바지가 널브러져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집어서 옷장에 걸었을 것이다. 오늘은 그 위를 그냥 넘어간 뒤 자기 옷을 꺼냈다. 회사에서는 평온했다. 수진이 가구 회사의 새 광고 캠페인 시안을 작업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저녁에 당신 태도에 대해 얘기 좀 해. 그녀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게 뒤집어 놓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점심시간에 동료 지원이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진 씨, 오늘 좀 달라 보여요. 그녀는 책상 끝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달라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뭔가 더 가벼워진 느낌. 평소엔 항상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 지원의 말이 맞았다. 평소 그녀는 머릿속으로 할 일 목록을 되뇌곤 했다. 장보기, 저녁 준비, 빨래, 다림질, 청소. 민주는 집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기를 원했다. 퇴근하고 돌아와 씻지 않은 접시나 정리되지 않은 신문을 보면 바로는 아니지만 스캔들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그냥 침묵했다. 어두운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폭발했다. 국이 짜다거나 수건을 잘못 접었다거나 TV 소리가 너무 크다는 식이었다. 수지는 그의 폭발을 예측하고 미리 막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였다. 아마 어제 푹 잤나 봐요. 그녀가 지원에게 대답했다. 지원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둘은 커피를 마시며 클라이언트에게 있을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녁에 수지는 6시 반에 집에 돌아왔다. 민주는 없었다. 야근한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음악을 켜고 냉동실에서 피자를 꺼내 오븐에 데웠다. 노트북을 들고 식탁에 앉아 사무실에서 끝내지 못한 일을 마저 했다. 민주는 9시쯤 돌아왔다. 그에게서 맥주 냄새가 났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던져놓고 수진이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부엌으로 나왔다. 저녁은? 그가 물었다.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뗐다. 냉장고에 피자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요. 데워 먹으라고? 당신 뭐 했어? 저녁도 안 하고? 못했어요. 일하느라. 일했다고. 민준이 비꼬았다. 인터넷이나 뒤적거렸겠지. 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수지는 노트북을 덮고 남편을 바라봤다. 민준 씨, 나도 일해야 해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을 수만은 없어요. 다른 아내들은 일하면서 집안일도 잘만 하던데 다른 아내들은 스스로 밥 데워 먹을 줄 아는 성인 남자를 시중들지는 않겠죠.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너 오늘 아주 작정하고 덤비네. 아침에는 행주를 얼굴에 던지더니 저녁에는 밥도 안 차려주고 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내가 대신해주지 않겠다는 것뿐이에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집 주인이니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들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문은 열려 있어요. 그녀는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민준을 남겨두고 부엌을 나갔다. 침실에서 수지는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열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의 힘을 느낀 흥분 때문이었다. 10분 후 부엌에서 찬장문을 쾅쾅 닫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그릇 소리를 요란하게 냈다. 그러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그가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 물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그가 침실로 들어와 침대 반대편 끝에 누워 벽을 보고 돌아 누웠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의 노골적인 침묵을 무시하는 척하며 노트북으로 계속 일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인사도 없이 출근했다.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신도 준비를 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하루는 평소처럼 지나갔다. 회의, 시안 수정, 동료들과의 논의.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 얘기 있어.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수지는 재킷을 걸고 방으로 들어갔다. 듣고 있어요. 엄마 오셔.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로 굳어버렸다. 언제요? 내일. 아주. 수지는 천천히 돌아섰다. 아주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주는 마침내 그녀를 바라봤다. 부산 아파트 파셨어. 거기서 이웃이랑 문제가 좀 생겼나 봐. 아무튼 돌아와서 우리랑 같이 지내면서 여기서 집 알아볼 거래. 우리랑 같이 지낸다고요? 내 아파트에서. 진심이에요. 우리 엄마잖아.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 호텔도 있고 집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방법은 많아요. 민주는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우리 엄마야. 수진아, 네가 제대로 된 아내라면 당연히 모셔야지. 당신 어머니가 내 아파트에 사는 거 난 동의한 적 없어요. 여긴 내 집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여기서 살고 있거든. 당신은 여기 전입신고만 되어 있지. 집주인은 나예요. 그리고 누가 여기서 살지 결정하는 것도 나고요. 민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이제 와서 집주인 행세하겠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수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나랑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잖아요. 내가 반대할 걸 아니까. 민주는 손을 휘저었다. 이제 그깟 아파트 하나 가지고 유세 떨겠다는 거야. 유세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사는 게 싫을 뿐이에요. 모르는 사람?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4년 동안 10번이나 봤을까요? 사실이었다. 민준의 어머니 김 여사는 이혼 후 부산에 있는 여동생에게로 갔었다. 그곳에서 직장을 구하고 아파트를 사서 자리를 잡았다. 결혼식 때와 명절에 몇 번 온 것이 전부였다. 50대 중반의 마른 체형,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수지는 첫 만남부터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 집안을 훑어보는 평가적인 시선, 월급과 직장 미래 계획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방식까지. 우리 민준이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지. 그녀는 그때 그렇게 말했다.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나는 최고가 아니라는 건가? 네가 엄마를 몇 번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민주는 거의 고함치듯 말했다. 엄마는 내일 오실 거고 그걸로 끝이야.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 동안이요? 집 구할 때까지. 그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뭐, 우리 집 방 2개잖아. 공간은 충분해. 민준 씨, 난 당신 어머니랑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네가 뭘 원하는지는 관심 없어. 그가 소리치고는 다시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갔다. 수지는 방 한가운데 선체로 남겨졌다. 두 손이 저절로 주먹으로 쥐어졌다. 그녀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좋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오후 10시 반에 나타났다. 수지는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출근했다. 시어머니에게 미리 열쇠를 준 모양이었지만 그녀는 예의상 초인종을 누른 듯했다. 수진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와 여러 개의 짐 가방을 든 김 여사가 서 있었다. 왔다. 아가.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짐 좀 들어다오. 수지는 말없이 25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무거운 가방 하나를 들었다. 현관으로 끌고 들어왔다. 김 여사가 나머지 짐을 들고 따라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 내 방은 어디니? 거실에서 지내시면 된다고 민준 씨가 그랬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거실. 방이 2개 아니었니?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떴다. 침실이랑 거실이잖아. 침실은 저희 부부가 써요.
그래도 좀 비켜줄 수 있잖니. 어른이 소파에서 자는 건 불편하단다. 죄송하지만 여긴 저희 침실이에요. 소파는 침대 겸용이라 충분히 편안하실 거예요. 김 여사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훑어봤다. 집이 먼지가 많구나. 커튼도 다해진 것 같고. 수지는 문가에 서서 팔짱을 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근데 먼저 짐부터 풀어야겠다. 아가, 저기 장롱 좀 비워주렴. 장롱은 이미 차 있어요. 뭐로 차 있는데? 저의 옷이요. 그럼 공간 좀 만들어. 내 옷도 걸어야지.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님, 제가 선반 몇 칸은 비워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선반 몇 칸. 내가 옷 2벌만 가져온 줄 아니. 옷을 제대로 걸어야지. 그럼 장롱을 하나 따로 사시는 게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지금 장난하니? 아니요. 그냥 저희는 이미 가구 배치가 다 끝나서요.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그러더구나. 내가 내 방문을 별로 안 반긴다고. 김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보니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네. 누군가를 제 집에 들이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 집.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넌 내 아들과 결혼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그의 것이기도 해.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결혼 전에 상속받았어요. 법적으로 이건 제 개인 재산이에요. 김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눈이 더 가늘어졌다. 이제 와서 법이니, 재산이니 따지면서 남편 가족을 밀어내겠다는 거니? 전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사실,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다. 좋아. 아가. 두고 보자 얼마 못 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녀는 돌아서서 여행 가방을 열기 시작했다. 수지는 잠시 더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왔다. 저녁에 민준이 퇴근하자마자 어머니에게로 갔다. 둘은 20분 정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 후 그가 부엌으로 나왔다. 수지는 국을 데우고 있었다. 엄마가 그러는데 네가 버릇없게 굴었다며? 그는 서론 없이 말을 꺼냈다. 버릇없게 군 게 아니라 그냥 규칙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무슨 규칙? 엄마가 장롱을 다 쓰고 싶어 하셨어. 난 선반 몇 칸만 내어드렸고 그게 뭐가 나쁜데? 옷을 둘 곳이 필요하시잖아. 민준 씨, 그 장롱엔 우리 옷이 들어있어요. 전부 비울 수는 없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 있었겠지.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들어봐. 수진아, 우리 엄마 여기 오래 안 계실 거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마. 문제를 만드는 건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에 쳐들어온 거지. 또 내 집. 민준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너 그 아파트 얘기 좀 그만해. 우린 가족이야. 가족. 알겠어? 당신들이 가족처럼 행동했다면 나도 법적인 용어는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은 돌아서서 다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수지는 국을 다 먹고 그릇을 씻은 뒤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책을 폈지만 읽을 수가 없었다. 생각에 잠겼다. 불과 이틀 전 그녀는 남편 얼굴에 행주를 던졌을 뿐인데 지금은 남편과 그의 어머니 양쪽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무언가 굽는 냄새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다.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나갔다. 김 여사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다. 식탁에는 이미 한 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옆에는 간장 종지가 놓여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일어났니?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앉아라. 아침 다 됐다. 감사합니다. 전 아침에 커피만 마셔서요. 쓸데없는 소리.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여자는 건강을 챙겨야 한단다.
수지는 커피 머신으로 가서 전원을 켰다. 우리 민준이가 김치전을 좋아하지. 김 여사가 말을 이었다. 어릴 때 매주 일요일마다 부쳐줬단다. 넌 한 번도 안 해줬지? 민준 씨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해달라고 해야 하니? 아내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챙겨야지. 수지는 커피를 내려 식탁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전을 뒤집고 불을 끈 뒤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왔다. 우리 민준이는 간장에 콕 찍어 먹는 걸 좋아하지. 가서 깨워라. 아침 먹게. 알아서 일어날 거예요. 7시에 알람 맞춰놨어요.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알람이 왜 필요해? 가서 깨우라니까.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님, 민준 씨는 어른이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가서 남편 깨우라고 했잖니. 싫어요. 뭐라고? 싫다고요. 안 깨울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직접 가서 깨우세요. 김 여사는 행주를 집어 식탁에 내던졌다. 민준이 말이 맞았구나. 내가 아주 손 쓸 수 없게 됐어. 어른에 대한 존중도 없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수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 컵을 냉궜다. 저 출근 준비하러 갈게요. 111. 시어머니가 비꼬았다.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내가 여기 하녀로 온 줄 아니? 수지는 문가에서 돌아섰다. 아무도 어머님을 하녀로 생각 안 해요. 다만 저도 일을 해서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을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민준 씨가 김치전을 먹고 싶으면 직접 부쳐 먹든가 어머님이 해주신 걸 먹겠죠. 그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분노의 찬 숨소리를 들으며 부엌을 나갔다. 침실에서 민준은 막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 무슨 소리야?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이 당신 먹으라고 김치전 부치시고는 나더러 당신 깨우라고 하시네. 민준은 잠시 말이 없다가 피식 웃었다. 뭐 엄마는 엄마지. 챙겨주시는 거잖아. 잘 됐네요. 이제 당신 챙겨줄 사람이 생겼으니. 수지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 욕실로 들어갔다. 민준이 등 뒤에서 무언가 소리쳤지만 물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회사에서 그녀는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클라이언트가 3번째 시안 수정을 요구해서 수지는 늦은 저녁까지 수정 작업을 해야 했다. 9시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과 김 여사가 무언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수지는 옷을 벗어 걸고 방으로 들어갔다. 부엌으로는 가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요거트와 사과를 꺼내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프로젝트를 마저 끝냈다. 30분 후 민준이 침실로 들어왔다. 왜 우리랑 같이 저녁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엄마가 너 먹을 것도 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부탁한 적 없는데요. 민준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수진아, 날 위해서라도 조금 노력해 줄 수 없어? 엄마는 애써서 밥하고 청소하는데 넌 맨날 시무룩한 얼굴이잖아. 수지는 노트북을 닫고 남편을 바라봤다. 민준 씨, 난 어머님한테 밥 해달라고 청소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애초에 여기 오시라고 한 적도 없고요. 이건 당신들 결정이었잖아요. 그러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결정.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당신 어머니가 여기 사는 걸 원하는지 묻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통보했을 뿐이지. 우리 엄마니까. 갈 데가 없으시잖아. 갈 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빌릴 수도 있죠. 무슨 돈으로? 연금도 얼마 안 되시는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죠. 민준 씨.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엄마는 내 문제이기도 해. 아니요. 당신 엄마는 당신 문제예요. 내가 어머님을 부양할 의무는 없어요. 누가 부양하래. 그냥 잠시 지내시는 것 뿐이잖아. 그 잠시가 얼마인데요? 1달, 2달, 1년.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필요한 만큼. 그리고 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할 거야. 알겠어.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바싹 다가갔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나한테 신성한 존재야.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거야.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얘기하죠. 당신 어머니는 내 조건 하에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내 부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나한테 뭘 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그게 싫으시면 나가시면 돼요.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꽉 눌렀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들었잖아요. 그가 더 세게 눌렀다. 아팠다. 수지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놔요. 다시 한번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더 심해질 줄 알아. 나 좀 놓으라고. 민준 씨. 그는 갑자기 손을 풀며 그녀를 밀쳤다.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다 균형을 잃고 벽에 등을 기댔다. 엄마는 여기 계실 거야. 그가 말하고 방을 나갔다. 수지는 욱신거리는 어깨를 주물렀다. 멍이 들 것이다.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가 또다시 폭력을 썼다. 처음에는 밀치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흔적이 남을 정도로 잡았다.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를 켰다. 어깨를 찍었다. 그의 손가락 자국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사진을 별도의 폴더에 저장한 뒤 브라우저를 열어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검색했다. 다음날 수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휴가를 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아직 자고 있을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 전날 밤 찾아둔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차분한 목소리와 예리한 눈빛을 가진 40대 여성, 홍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말씀해 보세요. 수진이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말했다. 수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파트, 민준, 시어머니, 그리고 어젯밤의 사건까지 어깨에 멍 사진도 보여주었다. 홍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아파트는 결혼 전 상속받으신 온전한 부인 소유시군요. 네, 할머니께요. 좋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건 부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이혼을 원하십니까? 수지는 망설였다. 일주일 전만 해도 아니라고 했을 것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이고 곧 해결될 것이고 민준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그는 그녀의 어깨를 멍이 들도록 잡았고 더 심해질 거라고 협박했다. 네. 그녀가 말했다. 원해요. 그렇다면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멍 사진은 좋습니다. 목격자는 있습니까? 아니요. 둘만 있었어요. 그가 협박을 했다고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이제부터 녹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어떤 협박이든, 모욕이든, 물리적 폭력 시도든 모두 기록하세요. 그리고 별도의 계좌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 계좌를 쓰신다면 월급을 그쪽으로 옮기세요. 계좌는 각자 써요. 잘 됐네요. 아파트 관련 비용을 부인께서 지불했다는 증거가 되는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남편이 주거권에 대해 주장하려 할 때 유용할 겁니다. 그가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서류상 부인 소유이고 결혼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기껏해야 갈 곳이 없다는 걸 증명해서 법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겠죠. 그럼 제가 그냥 내쫓을 수는 없나요? 바로 내쫓기는 힘듭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후에도 그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퇴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준과 그의 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서 몇 달을 더 살아야 한다. 견딜 수 있을까? 제가 그냥 자물쇠를 바꿔버리면요? 그녀가 물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가 그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다시 들여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겁니다. 전입신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물쇠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 모든 위협과 폭력 사례를 기록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이혼과 퇴거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1시간 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머릿속이 정보로 가득 차 어지러웠다. 그녀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번 모든 협박 녹음하기, 2번 모든 폭력 흔적 사진 찍기, 3번 아파트 비용 지불 영수증 보관하기, 4번 한 달 후 이혼 소송 제기하기. 한 달, 30일. 그녀는 견뎌낼 것이다. 반드시 견뎌내야만 했다. 수지는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부엌에서 김 여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수진이 들어서자 그녀가 돌아봤다. 이제야 오네. 민준이가 네가 아프다던데 안 그래 보이네. 저녁 되니 좀 나아졌어요. 수지는 그녀를 지나쳐 방으로 향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수진이 멈춰섰다. 듣고 있어요. 내가 여기 청소 좀 했어. 바닥도 닦고 먼지도 털고. 아가, 너 집을 너무 방치하고 살더라. 감사합니다. 근데 부탁드린 적 없는데요. 부탁 안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살 수 있니? 여자는 집을 잘 돌봐야지. 저도 돌보고 있어요. 아주 엉망으로 돌보고 있더구나. 냉장고 뒤엔 거미줄이 있고 등에는 먼지가 쌓였고 욕실 타일 줄로는 시커멓더라. 수지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님, 제가 살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도 돼요. 다른 곳.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아니요, 제 집이에요. 어머님 아들은 제가 허락해서 사는 거고 어머님은 그 아들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결정해서 사는 거고요. 아, 그렇게 나오는구나. 김 여사가 행주를 싱크대에 던졌다. 민준아, 민준아, 이리 좀 와봐. 방에서 민준이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와서 내 마누라가 하는 말 좀 들어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켰다. 날 여기서 내쫓으려고 하잖아.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민준이 수진을 쳐다봤다.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실이에요. 제가 살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집을 알아보실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 엄마는 여기 계실 거야. 좋아요. 그럼 제 조건 하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청소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뭘 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제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네가 감히. 김 여사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난 널 도우려는 건데 넌 도움 요청한 적 없어요. 수진이 말을 잘랐다.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민준이 수진의 팔을 잡고 침실로 끌고 가 안으로 밀어넣고는 문을 닫았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속삭였다. 제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무슨 경계? 우리 엄마야. 도와주시려는 거잖아. 전 어머님 도움이 필요 없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요. 민준이 가까이 다가섰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잘 들어. 엄마는 여기 계실 거고 넌 엄마한테 존중을 표해야 할 거야. 다시 한번 엄마한테 버릇없게 구는 소리가 들리면 후회하게 될 줄 알아.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휴대폰을 협탁 위에 화면이 아래로 가게 내려놓았다. 또 협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제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돌아서서 다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수지는 휴대폰을 집어 녹음을 중지하고 파일을 저장했다. 첫 번째 협박 녹음 파일이었다. 앞으로 더 생길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음 며칠은 조용한 전쟁터였다. 김 여사는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했다. 모든 것을 보란 듯이 했고 일이 얼마나 많고 감사는 얼마나 적은지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수지는 그 말을 무시했다. 퇴근하고 돌아와 인사만 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식사는 따로 했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다. 민주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말이 없었다. 가끔 우리 화해하자 왜 싸워? 라며 말을 걸려고 했다. 수지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가 이사 나가면 그때 얘기해요. 민주는 화를 내며 어머니에게로 갔다. 둘은 부엌에 앉아 속삭였고 가끔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지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시어머니가 아들을 부추겨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증거를 모았다. 녹음하고 사진 찍고 저장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심각한 충돌이 일어났다. 수진이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침실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장롱, 옷들이 옮겨져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자기 옷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김 여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부엌으로 나갔다. 제 옷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아, 장롱 말하는 거니? 내가 공간 좀 만들었지. 내 옷도 걸어야 하니까. 제 옷을 어디다 두셨어요? 창고에 박스에 담아놨어.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 걱정 마. 수지는 창고로 갔다. 3개의 박스에 그녀의 옷이 가득 차 있었다. 블라우스, 치마, 원피스. 모든 것이 구겨진 채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내뱉었다. 제 옷들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왜? 내 옷은 이미 다 정리했는데. 그건 제 침실에 있는 제 장롱이에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김 여사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수건에 손을 닦았다. 들어봐, 아가. 여기는 3사람이 사는 곳이지. 너 혼자 사는 곳이 아니야. 나눌 줄도 알아야지. 제 장롱을 나눌 생각 없어요. 상공, 어머님 옷은 어머님이 지내시는 거실에 둬야죠. 거기엔 제대로 된 장롱이 없잖니.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 옷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하고 어머님 옷은 바닥에 내던질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쭈, 이것 봐라. 아주 기고만장해졌네. 민준아, 민준아, 이리 와봐. 민준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욕실에서 나왔다. 또 왜요? 당신 마누라가 나한테 막말하잖아. 장롱 비우라고. 어머님이 제 장롱을 차지했어요.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제 옷은 박스에 쳐넣고요. 민주는 어머니를 그리고 수진을 쳐다봤다. 그게 뭐 대수라고. 좀 나눴으면 되지. 그건 제 침실에 있는 제 장롱이에요. 아무도 건드리는 거 허락 안 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나눌 줄 알아야지. 어머님은 거실에서 지내시잖아요. 거기 서랍장 있어요. 그걸 쓰시면 되잖아요. 서랍장은 너무 작아. 김 여사가 소리쳤다. 내 옷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충분한 공간이 있는 아파트를 따로 구하세요.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치켜들었다. 수지는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때려보시죠. 김 여사는 멈칫하며 손을 내리고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민준아, 너도 봤지?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민주는 수건을 의자에 던졌다. 수진아, 그만해. 엄마는 그 장롱 쓰실 거야. 이걸로 끝이야. 아니요.
어머님이 제 옷을 돌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이사 나가시든지 둘 중 하나예요. 아무도 어디 안 가. 민준이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다. 수지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주먹은 허공을 갈랐지만 의도는 명백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고 민준을 향했다. 한 번만 더 시도하면 이 영상 경찰서로 갈 거예요. 민준은 굳어버렸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올랐다. 너 이제 날 녹화까지 해? 네, 당신의 모든 협박을요. 그가 그녀에게 다가섰지만 수지는 휴대폰을 앞세운 채 복도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요.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민준이 멈춰섰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선 채 입을 벌리고 있었다. 민준아, 제가 널 협박하잖아. 닥쳐요. 엄마. 그는 수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쏘아붙였다. 휴대폰 치워. 싫어요. 치우라고 했어. 당신이 날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치울게요. 에라이. 민준은 돌아서서 재킷을 집어들고 아파트를 나가버렸다. 김 여사는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수진을 쏘아봤다. 내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 제 인생에 초대도 없이 쳐들어온 건 당신들이에요. 난 엄마다. 아들 곁에 있을 권리가 있어. 권리 있죠. 하지만 제 아파트에서 제 방식대로는 아니에요. 여긴 그 애의 집이기도 해. 아니요, 제 아파트예요. 제가 집주인이고 제가 원하면 당신들 둘 다 내쫓을 수 있어요. 김 여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눈이 가늘어졌다. 해보기만 해. 내가 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수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카메라에 녹화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돌아서서 거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렸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비디오 녹화 파일을 열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었다. 민준이 주먹을 휘두르고 협박하는 모습, 시어머니의 협박도 법원에 제출할 훌륭한 증거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빼앗길 경우를 대비해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30일, 이제 3주 남짓 남았다. 그러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민주는 밤늦게 돌아왔다.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맥주 냄새가 났다. 수지는 자지 않고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무겁게 숨만 내쉬었다. 아침에 그는 아침도 먹지 않고 일찍 나갔다. 수진이 부엌에 있을 때 김 여사가 거실에서 나왔다. 민준이가 아주 속상해 하더구나. 그녀가 말했다. 이제 만족하니? 수지는 커피를 내렸다. 어머님이 이사 나가시면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린 어디도 안 가. 여긴 우리 집이야. 아니요, 제 집이에요. 김 여사는 식탁에 앉아 팔짱을 꼈다. 있잖니 아가. 내가 세상 살아보면서 너 같은 애들도 많이 봤어.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지. 그깟 재산이 널 구해줄 거라고 생각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다. 항상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34살에도 항상 엄마 말을 듣는다는 거.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다. 그건 좋은 점이지. 어른에 대한 공경심. 그건 유아적인 거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무능력이죠. 김 여사가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다. 내 말 잘 들어.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네가 그 애를 나한테서 등 돌리게 놔두지 않을 거야. 아내답게 굴기 시작하든가 아니면 아주 곧 후회하게 될 거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시어머니의 눈을 쳐다봤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유감이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3주 후에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당신들 둘 다 여기서 나가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혼? 내가
네가 감히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변호사 상담도 예약했어요. 민준이가 동의 안 할 거다. 이혼에는 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제 의사만으로도 충분해요. 김 여사는 식탁에서 컵을 집어 싱크대에 던져버렸다. 컵이 깨졌다.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걸 돕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으려 했다. 수지는 몸을 피하며 문 쪽으로 물러섰다.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뭘 어쩔 건데.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자, 해보시죠. 카메라 켜져 있어요. 김 여사는 멈칫했다. 눈에 증오가 번뜩였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하지. 넌 후회할 거라고. 녹화됐네요. 협박 감사합니다. 수지는 부엌을 나와 옷을 입고 회사로 갔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하지만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랜만에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회사에서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홍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이미 모였다고 말했다. 협박은 녹음되었고 물리적 폭력 시도도 기록되었다. 법원은 그녀의 편이 될 것이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시안 작업으로 돌아갔다. 일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잊게 해주는 좋은 기분 전환제였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지금쯤 자신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잊게 해주었다. 저녁 7시 반에 돌아왔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수지는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장롱도 열려 있었다. 김 여사의 옷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창고에서 박스를 꺼내 자기 옷을 다시 옮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옷은 비워진 박스에 담았다. 빠르고 조용하게 일했다. 20분 후 작업을 마쳤다. 김 여사의 옷이 담긴 박스를 거실로 가져가 소파 옆에 놓았다.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기다렸다. 민준과 어머니는 1시간 뒤에 돌아왔다. 부엌에서의 목소리, 그리고 쿵 하는 소리. 시어머니가 박스를 발견한 것이다. 민준아, 이리 와봐. 침실 문이 활짝 열렸다. 민준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문지방에 서 있었다. 너 진짜 돌았냐? 수지는 그를 침착하게 쳐다봤다. 제 옷을 제자리에 돌려놨을 뿐이에요. 경고했잖아요. 엄마가 너 때문에 반나절을 우셨어. 유감이지만 어머님이 제 물건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누가 내 물건 따위에 관심 있대? 민준이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섰다. 수지는 일어나 휴대폰을 앞세웠다. 카메라는 켜져 있었다. 멈춰요. 민준은 휴대폰을 보고 멈칫했다. 또 그거야? 네. 또 이거예요. 너 이제 평생 카메라 들고 다닐 거냐?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여기 사는 동안은요. 네. 그는 주먹을 쥐고 그녀를 노려보며 거칠게 숨을 쉬었다. 있잖아 수진아. 나 이제 다 지긋지긋해. 내 카메라, 내 녹음, 내 끝없는 불만. 어쩌면 우리 진짜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그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동의해요. 이혼해요, 우리. 너 진심이야. 완전히요. 다음 주에 소송 제기할 거예요. 민주는 들은 말을 소화하려는 듯 말없이 서 있다가 피식 웃었다. 그래 해봐. 안주는 이혼하고 나면 넌 어디서 살 건데? 여기요. 제 아파트잖아요. 하. 법원이 너한테 이 집을 줄 것 같아? 난 내 남편이야.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건 두고 봐야지. 두고 보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아파트는 내 거고 이혼하면 당신은 나가야 해요. 꺼져. 민주는 돌아서서 문을 쾅 닫았다. 수지는 카메라를 껐다. 녹화 파일을 저장했다. 아주 좋다. 그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 절차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몸이 긴장으로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결정은 내려졌다. 되돌아갈 길은 없다. 다음 며칠간 민주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맥주와 담배 냄새를 풍겼다. 거실 소파에서 잤고 수진의 침실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뒷여사도 그녀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요리하고 청소했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했다. 수진은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무언가 계획하고 의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월요일에 수진은 휴가를 내고 변호사에게 갔다. 홍 변호사는 모든 녹음 파일, 사진, 서류를 검토했다. 아주 좋은 증거, 기반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협박, 물리적 폭력 시도. 법원은 명백히 부인 편을 들어줄 겁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동시에 남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퇴거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은 2개월에서 4개월, 퇴거는 그가 저항할 경우 몇 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증거들을 보면 절차는 더 빨리 진행될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4개월 길어야 반년. 그러면 그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소송 제기해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일주일 후에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수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터널 끝에 빛을 보았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곧 민준과 그의 어머니에게서 벗어날 것이다. 곧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규칙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물쇠가 바뀐 것을 발견했다. 열쇠가 맞지 않았다. 수지는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열지 않았다.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문 열어줘요. 읽었지만 답이 없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자물쇠를 바꿨어요. 불법입니다. 경찰을 부르세요. 부인께서 소유 주시고 모든 서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들여보내줘야 합니다. 수지는 경찰을 불렀다. 2명이 도착했다. 그녀는 상황을 설명하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민준이 문을 열었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부인께서 자물쇠를 바꾸고 집주인인 자신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신고하셨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부부싸움이에요. 그렇다 해도 부인께서 소유주입니다. 들여보내 주셔야 합니다. 우린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하지만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여보내 주세요. 민주는 이를 갈며 옆으로 비켜섰다. 수진이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관들은 문간에 서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한 명이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그들은 떠났다. 민준이 문을 닫고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경찰까지 불렀겠다. 아주 겁을 상실했네. 당신이 자물쇠를 바꿨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네가 여기서 네 멋대로만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전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거실에서 김 여사가 나왔다. 민준아, 쟤랑 말 섞지 마라. 내 속만 상한다. 수지는 그들을 지나쳐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들이 자물쇠를 바꿨어요. 경찰이 와서 들여보내줬고요.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들 측의 위법 행위입니다. 진술서에 기록해두세요. 퇴거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지는 기록해두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내일 변호사에게서 이혼 소장이 준비될 것이다. 모레는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그때까지 버텨야 했다.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었다. 밤에 그녀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민준과 김 여사가 무언가 다투고 있었다. 수지는 일어나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살짝 열었다. 잘 들리지 않았지만 몇몇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우릴 그냥 내쫓을 순 없어. 민준의 목소리였다. 행동해야 해. 김 여사의 목소리. 다시 보여주자. 다시 민준. 수지는 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다. 그들은 무언가 계획하고 있었다.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에게 가서 서류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첫 재판은 3주 후로 잡혔다. 홍 변호사는 일주일 안에 민준에게 소장이 송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는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알게 될 것이다. 수지는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부엌에 메모가 있었다. 친구 집에 간다. 늦게 돌아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편이 나았다. 조용히 저녁을 먹고 일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어제 남은 국을 데워 노트북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새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았다. 밤 11시 반.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민준과 시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수지는 침실에서 나왔다. 복도에는 민준과 김 여사, 그리고 30대 중반의 운동선수 같은 체격의 험악한 인상을 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수진이 물었다. 내 친구 상철이야. 민준이 대답했다. 며칠 우리랑 같이 지낼 거야. 뭐라고요? 아니요. 난 허락한 적 없어요. 네가 허락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 친구고 여기 있을 거야. 수지는 상철이라는 남자를 쳐다봤다.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다. 이야, 민준아. 마누라 있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예쁘다고는 안 했잖아. 닥쳐. 민준이 쏘아붙였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다. 당신 친구가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봐. 민준이 피식 웃었다. 경찰한테 뭐라고 할 건데. 내 친구가 놀러 왔다고? 당신들이 내 동의 없이 내 아파트에 낯선 사람을 들였다고 할 거예요. 난 내 친구고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거라고 할 건데. 법적으로 문제 없어. 상철이 가까이 다가와 노골적인 흥미를 보이며 수진을 쳐다봤다. 어이 예쁘니. 경찰은 부르지 마. 나 금방 갈 거야. 하룻밤만 자고 갈게.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오, 쌀쌀 맞네. 민준아, 너 얘랑 어떻게 사냐? 길을 좀 들여야겠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민준이 웃었다. 근데 좀 고집이 세서. 수지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갔다. 침대에 앉아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홍 변호사는 받지 않았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수지는 메시지를 남겼다. 남편이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절 위협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위협을 느끼시면 경찰을 부르세요. 모든 걸 기록해두세요. 재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문 밖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 시어머니, 그리고 그 상철이라는 남자. 그들은 무언가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를 겁주고 아파트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그녀의 집, 그녀의 아파트다. 그녀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아침에 수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열어.
민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일어나 문으로 갔다. 왜요? 셔츠 가져가야 돼. 장롱에 있잖아. 밖에서 기다려요. 내가 갖다 줄게요. 그냥 열어. 싫어요. 수진아, 시작하지 마. 그녀는 한숨을 쉬고 장롱을 열어 셔츠를 꺼내 문을 살짝 열고 내밀었다. 민준이 셔츠를 낚아채며 그녀를 쳐다봤다. 언제까지 문 잠그고 있을 거야? 이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동안은요. 상철이는 내 친구야. 나한테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준은 무언가 말하려다 손을 휘젓고 가버렸다. 수지는 문을 닫고 옷을 입고 침실을 나섰다. 부엌에는 상철이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고 웃었다. 좋은 아침, 예쁘니. 수지는 그를 지나쳐 물을 따랐다. 나한테 말 걸지 말랬죠. 와, 까칠하네. 민준아, 너 그냥 새 여자 찾는 게 어때? 얘는 너무 애교가 없잖아. 상철아, 쟤 건드리지 마. 욕실에서 나온 민준이 투덜거렸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회사에서는 폭발하지 않으려고 간신히 참았다. 점심시간에 변호사에게 전화해 상철에 대해 이야기했다. 협박 행위입니다. 홍 변호사가 말했다. 그들이 부인을 아파트에서 쫓아내려는 겁니다. 하지만 버티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후면 첫 재판입니다. 법원은 부인 편을 들어줄 겁니다. 수지는 버텼다. 2주 동안 상철은 그들의 아파트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욕실을 차지하고 비웃는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다. 가끔은 음흉한 농담을 던졌다. 그녀는 무시하고 침실에 틀어박혀 화장실이나 부엌에 음식을 가지러 갈 때만 나왔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행동했다. 밤에 시끄럽게 웃고 음악을 틀었다. 수지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모든 위반, 모든 협박을. 마침내 첫 재판일이 왔다.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민준은 변호사 없이 혼자 왔다. 판사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준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있고 수리에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려 했다. 수지는 모든 영수증을 제출했다. 수리는 그녀가 지불했다. 민준은 그녀가 요리도 청소도 하지 않는 나쁜 아내라고 주장했다. 수지는 그가 협박하고 폭력을 쓰려 했던 녹화 파일을 보여주었다. 판사는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한 달 뒤로 연기했지만 예비 결정에서 이렇게 명시했다. 아파트는 원고 이수진의 고유 재산이므로 소유권은 이수진에게 있다. 민준은 법정을 나오며 먹구름 같은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그가 어머니에게 전화하며 손을 휘젓는 것을 보았다. 저녁에 그녀는 집에 돌아왔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상철은 이사간 듯했다. 민준과 시어머니도 없었다. 수지는 방들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상했다. 그녀는 저녁을 준비해 창가에 앉아 기다렸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스캔들이 터질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준과 어머니는 밤 10시쯤 나타났다. 조용히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지는 그들이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 무언가 불안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한밤중에 날카로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부엌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수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갔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이 소주병을 들고 식탁 옆에 서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그녀를 보고 피식 웃었다. 아, 여기 있었네. 내 예쁜 마누라. 들어가 자요. 수진이 돌아서며 말했다. 그가 소리쳤다. 그녀가 멈춰섰다. 어딜 도망가. 할 얘기 있어. 아침에 얘기해요. 아니 지금.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서다 비틀거리며 문틀을 잡았다. 네가 법정에서 날 망신줬어. 당신이 스스로 망신당한 거죠. 닥쳐.
그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헛스윙이었다. 수지는 복도로 물러섰다. 당신 취했어. 가서 자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민준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발이 꼬여 넘어졌다. 거실에서 김 여사가 뛰쳐나왔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쟤 때문이야. 민준이 일어나려 애쓰며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그를 부축해 거실로 데려갔다. 수지는 복도에 서서 가쁘게 숨을 쉬다가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아침에 그녀는 굉음에 잠에서 깼다.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갔다. 민준이 쇠지렛대를 들고 침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은 부서져 있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수진이 소리쳤다. 여긴 내 아파트야. 민준이 소리쳤다. 내 맘대로 드나들 거야. 그는 쇠지렛대를 던지고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고 밀쳤다. 수지는 뒤로 날아가 벽에 등을 부딪혔다. 척추에 통증이 관통했다. 너 진짜 지긋지긋해. 민준이 계속 소리쳤다. 내 권리, 내 아파트, 다 지긋지긋하다고. 그가 주먹을 휘둘렀다. 수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주먹이 갈비뼈를 강타했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숨을 쉬려고 몸을 구부렸다. 민준아, 그만해. 거실에서 뛰쳐나온 김 여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은 듣지 않고 수진을 다시 밀쳤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발길질을 하려고 했다. 민준아, 멈춰.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밀치고 아파트를 나가 문을 쾅 닫았다. 김 여사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수진을 보고 피식 웃었다. 이제 알겠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녀는 돌아서서 거실로 들어갔다. 수진은 바닥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에 통증이 울렸다. 천천히 벽을 짚고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다크서클이 짙었다. 티셔츠를 들어 올리자 옆구리에 이미 멍이 들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변호사에게 메시지와 함께 보냈다. 민준 씨가 절 때렸어요. 어떻게 하죠? 답장은 즉시 왔다. 경찰 부르고 상해 진단서 떼고 고소하세요. 수지는 경찰에 전화했다. 30분 뒤에 도착해서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을 받았다. 김 여사는 아들을 변호하려 애썼다. 그럴 의도는 없었고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경찰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조서를 작성했다. 사건 접수하겠습니다. 한 명이 말했다. 남편분은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서에 서명했다. 경찰이 떠났다. 김 여사는 거실 문가에 서서 팔짱을 꼈다. 너 이거 후회하게 될 거다. 이미 후회 안 해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주는 1시간 뒤에 돌아와 수진의 얼굴에 난 멍을 보고 창백해졌다. 있잖아.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폭발했어. 나가.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뭐라고? 내 아파트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당신 엄마도 데리고. 네가 날 내쫓을 순 없어. 할 수 있어. 경찰 불렀고 폭행 사실도 확인했고 사건도 접수됐어. 만약 내가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다시 경찰 불러서 생명의 위협으로 고소할 거야. 민주는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김 여사가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민준아, 제 허풍 떠는 거야. 확인해 보시죠. 수지는 경찰서 번호가 찍힌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 있었다. 10분 줄게요. 짐 싸요. 민주는 어머니를 그리고 수진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 속 무언가가 그를 믿게 만들었다. 그는 돌아서서 거실로 갔다. 7분 후 그들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우린 다시 돌아올 거야. 김 여사가 갑탕거렸다. 마음대로 하세요. 수진이 그들 뒤로 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몸이 떨렸지만 해냈다. 비록 잠시뿐일지라도 그들을 내쫓았다. 수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해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주 좋습니다. 홍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오셔서 서명하세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텅 빈 아파트를 바라봤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될 것이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에게 가서 이혼 소장에 서명했다. 그리고 은행에 들러 개인 금고를 열어 아파트 등기부등본, 증거 자료 사본 등 중요한 서류를 모두 넣어두었다. 만약을 위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이 다시 온다면 그녀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수지는 아파트를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아주 많이 샀다. 돌아와서 요리를 시작했다. 샐러드, 뜨거운 안주, 예전에 민준이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만 이것은 화해의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만의 의식, 해방의 축제였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식탁을 차렸고 자신의 결정과 용기를 축하했다. 3일 동안 그녀는 혼자 살았다. 일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아파트를 정리했다. 민준이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협박 문자를 보냈다. 수지는 번호를 차단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그녀는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개처럼 피곤하네. 민준의 목소리. 괜찮아. 이제 밥 먹고 쉬면 되지. 김 여사의 목소리. 그들은 복도로 들어와 깨끗한 집을 보고 멈춰섰다. 오, 민준이 말했다. 청소했네. 거봐.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그들은 거실로 들어와 차려진 식탁을 보고 굳어버렸다. 김 여사는 천천히 식탁 주위를 돌며 음식을 훑어봤다. 세상에, 그녀가 중얼거렸다. 애썼네. 민준이 다가와 식탁을 바라봤다. 얼굴에 거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 그가 말했다. 드디어 네가 여기서 누가 대장인지 깨달았구나. 수지는 부엌 문가에 서서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김 여사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거봐, 아들. 내가 뭘 했어. 몇 대 때려주니 비단결처럼 고분고분해졌잖아. 수지는 부엌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 민주는 거만하게 웃으며 식탁을 훑어보고 있었다. 김 여사는 승리감에 찬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봤다. 앉으세요.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지만 순순히 따랐다. 민주는 늘 그랬듯 상석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그의 오른쪽에 자리 잡았다. 수지는 맞은편에 앉았다. 자, 민준이 샐러드에 손을 뻗었다.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언젠가는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달을 거라고 했지. 그렇고 말고.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접시에 음식을 담았다. 여자는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해.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남편이 가장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아늑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수지는 그들이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민주는 식욕 좋게 씹으며 주스를 마셨다. 시어머니는 쩝쩝거리며 음식을 칭찬했다. 마음만 먹으면 요리도 잘하네. 그녀가 말했다.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해. 우리 민준이는 일 끝나고 맛있는 밥 먹을 자격이 있지. 그리고 넌 좋은 아내를 얻을 자격이 있고. 민준이 웃으며 덧붙였다. 그렇지 엄마. 물론이지 아들. 넌 내 금쪽 같은 아들이야. 어떤 여자든 너랑 함께라면 행복할 거야.
수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식사 다 하셨어요? 아직. 민준이 음식을 더 가지러 손을 뻗었다. 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말해봐. 그가 손을 휘저었다. 듣고 있으니까. 수지는 일어나 서랍장으로 다가가 서류 폴더를 꺼냈다. 식탁으로 돌아와 민준 앞에 폴더를 놓았다. 이게 뭐야?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열어보세요. 민준이 폴더를 열고 첫 페이지를 훑어봤다. 얼굴이 길어졌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 네. 수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미 법원에 제출했어요. 첫 재판은 2주 뒤고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김 여사는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굳어버렸다. 너 장난하는 거지? 민준이 마침내 쥐어짰다. 아니요. 당신 어머니 집에 가 있는 동안 3일 전에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하지만 이 식탁, 이 음식, 그는 차려진 식탁을 손으로 가리켰다. 네가 준비했잖아. 네, 제가 준비했어요. 수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손을 모았다. 이건 축하 파티예요. 제가 당신들 두 사람에게서 해방되는 걸 축하하는 거죠. 김 여사가 포크를 떨어뜨렸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에 부딪혔다. 뭐라고? 네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고. 이미 했어요. 민주는 폴더를 닫고 식탁에 던져버렸다. 허풍 떨지 마. 날 껍주려는 거잖아. 확인해 보세요. 사건 번호가 첫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법원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는 폴더를 집어 다시 열고 번호를 찾아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다. 그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쟤 진짜로 소송 걸었어. 그가 어머니를 보며 신음했다. 그럴 리가. 김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준아, 쟤는 그럴 권리가 없어. 너희는 부부잖아. 권리 있어요. 수진이 반박했다. 이혼은 제 법적 권리예요.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럼 난 어디로 가라고?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도 내 집이야. 수지는 폴더를 열어 다른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여기 등기부등본이에요. 이 아파트의 유일한 소유주는 저예요.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상속받았어요. 법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는 서류를 움켜쥐고 훑어봤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난 여기서 4년이나 살았다고. 당신은 전입신고만 되어 있었지. 그게 소유권을 주지는 않아요. 난 항소할 거야. 그가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내가 이 아파트에 돈을 투자했다고. 수지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4년 동안의 모든 영수증이에요. 공과금, 수리비, 가구, 가전제품. 전부 제가 지불했어요. 당신이 지불한 영수증 한 장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요. 민주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내가 너한테 현금으로 줬잖아. 증명해보세요. 증인이나 영수증 있어요? 그는 서류를 식탁에 던져버렸다. 네가 다 꾸민 거야. 일부러 이 영수증들을 모았어. 제가 증거가 필요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서류를 모은 거예요. 김 여사가 식탁을 돌아 아들 옆에 섰다. 아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니? 목소리가 회유적으로 변했다. 싸울 수도 있지. 우리 민준이가 그때 좀 흥분해서 때린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어. 그가 절 폭행했고 멍을 남겼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몇 대 맞으니 제가 비단결처럼 고분고분해졌다고 하셨죠. 수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말들은 녹음되었고 법정에서 사용될 겁니다. 시어머니가 창백해졌다. 녹음? 너
내가 우릴 녹음했어. 네. 모든 협박, 모든 모욕, 모든 물리적 폭력 시도를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파일 폴더를 열었다. 여기 오디오 녹음 파일 23개, 비디오 8개, 멍과 상처 사진 47장이 있어요.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아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수지는 팔을 뿌리쳤다. 건드리지 마요. 전부 클라우드에 복사해뒀으니까. 휴대폰을 부숴도 증거는 남아요. 그는 거칠게 숨을 쉬며 물러섰다. 너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구나. 전 제 자신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당신들 둘 다 날 무너뜨리려 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우린 네가 제대로 된 아내가 되도록 도우려 했던 거야. 김 여사가 소리쳤다. 제대로 된 아내? 수진이 피식 웃었다. 당신들은 날 요리하고 청소하고 굴욕을 참고 침묵하는 하녀로 만들고 싶었겠죠. 넌 그럴 의무가 있어. 넌 아내니까. 전 아내였죠. 더 이상은 아니에요. 몇 달 후면 법원이 우리 결혼을 무효화할 거고 당신들 둘 다 내 아파트에서 나가게 될 거예요.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섰다.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다. 넌 우릴 내쫓을 권리가 없어. 수지는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켰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영상은 경찰서로 갈 거예요. 당신은 이미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있잖아요.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가 멈칫했다. 시어머니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아, 안 돼. 제가 우리한테 덫을 놓고 있어. 전 덫을 놓는 게 아니라 당신들 행동을 기록하는 것뿐이에요. 민주는 물러서서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악몽이야. 이건 그냥 악몽이야. 김 여사가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아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결정에 항소하고 아파트가 공동재산이라는 걸 증명하면 돼. 증명 못할 거예요.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법은 제 편이에요. 아파트는 결혼 전 제 것이었고 당신들은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린 어디로 가라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난 집이 없어. 부산 아파트도 팔았는데. 제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감히. 난 내 남편의, 아니, 전 남편 될 사람의 엄마야. 곧 그렇게 되겠죠.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넌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주의자야. 우리가 너한테 모든 걸 줬는데 민준이가 너랑 결혼해줬고 난 널 딸처럼 받아줬어. 당신들은 저한테 굴욕과 모욕 그리고 폭행을 줬죠. 수지는 서류를 모아 폴더에 넣었다. 이제 제가 당신들한테 주는 건 이혼과 퇴거예요. 우린 안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여긴 우리 집이야. 아니요. 제 집이에요. 그리고 법원 판결 후 정확히 한 달 안에 이 아파트를 비워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될 거고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수진아, 우리 그냥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어쩌면 우리 아직 다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내가 변할게 맹세해. 다시는 손 안 올릴게. 민준 씨. 당신은 그 말을 이미 3번이나 했어요. 매번 싸울 때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됐죠. 하지만 이번엔 정말 깨달았어. 내가 틀렸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난 더 이상 상관 안 해요. 지쳤어요. 참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희망을 갖는 것도 지쳤어요. 수진아, 제발. 아니요, 결정은 내려졌어요. 이혼은 할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녀는 폴더를 들고 침실로 향했다. 등 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민준이 악을 썼다. 내가 널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수지는 문을 닫고 잠갔다.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해냈다. 그들에게 말했다. 이혼을 선언했다.
이제 가장 힘든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들은 그냥 나가지 않을 것이다. 스캔들, 협박, 압박 시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견뎌낼 것이다. 반드시 견뎌낼 것이다. 부엌에서는 민준과 그의 어머니 둘 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무언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다. 제 남편이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릇을 깨고 저를 협박해요. 경찰은 15분 뒤에 도착했다. 수진이 문을 열었다. 부엌 바닥에는 접시 파편이 널려 있었고 음식은 식탁에 문대져 있었다. 민주는 이 혼돈의 한가운데 붉어진 얼굴로 헝클어진 채 서 있었다. 김 여사는 의자에 앉아 손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제가 이혼을 통보하자 남편이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저를 폭행하겠다고 협박했고요. 사실이 아니에요. 민준이 소리쳤다. 전 그냥 충격을 받아서. 선생님,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손을 들었다. 신고 접수하시겠습니까? 그가 수진에게 물었다. 네. 민주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김 여사는 아파트에 남아 거실 구석에 처박혀 흐느꼈다. 수진은 파편을 치우고 식탁과 바닥을 닦고 축하 파티에 남은 음식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파티는 망쳤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해냈다. 그들은 알았다. 그녀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녀가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민주는 밤늦게 돌아와 거실로 들어가 옷도 벗지 않고 소파에 누웠다. 수지는 어머니가 그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위로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그들은 저항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었다. 아침에 수진이 나왔을 때 민준과 김 여사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다. 말해요. 수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꼭 이혼해야 할까? 그냥 잠시 떨어져 지내면 어떨까? 아니요, 전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왜? 뭐 때문에? 수진은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쳐다봤다. 4년간의 굴욕 때문에, 모욕 때문에, 당신이 어머니가 날 괴롭히는 걸 방치했기 때문에, 날 때렸기 때문에, 날 당신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난 그런 적 없어. 있었어. 당신은 항상 말했지. 이건 내 아파트, 내 안에 내 권리라고.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 아파트는 내 거고, 난 당신 소유물이 아니고, 당신은 여기서 아무 권리도 없어. 김 여사가 끼어들었다. 아가, 미래를 생각해봐. 넌 혼자 남게 될 거야. 아무도 너랑 재혼 안 할걸. 수진이 피식 웃었다. 어머님, 전 32살이고 성공한 디자이너고 제 아파트도 있어요. 믿으세요. 제가 원한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제가 원할지 아닐지죠. 하지만 혼자는 외롭잖니.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가 나아요. 민준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그만해. 이딴 얘기 그만하라고. 난 이혼에 동의 안 해. 당신 동의는 필요 없어요. 이미 소송 제기했으니까. 법원은 당신 의견과 상관없이 심리할 거예요. 난 여기서 계속 머물 방법을 찾을 거야. 못 찾을 거예요. 법은 정해졌어요. 두고 보자. 그가 벌떡 일어나 재킷을 집었다. 가자. 엄마, 변호사한테 가보자.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수지는 혼자 남아 커피를 내렸다.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 아래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봤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몇 달만 더 지나면 그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냥 버텨야 했다. 약해지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게 두지 않아야 했다. 그녀는 해낼 것이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과 김 여사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수진에게 그녀의 변호사 홍 변호사가 전화했다. 그들이 부인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수리를 하고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게 모든 영수증이 있어요. 전부 제가 지불했어요. 잘 됐네요. 그렇다면 그들의 시도는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세요. 준비됐어요. 수지는 그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다. 힘들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을 걸고 설득하고 애원했다. 김 여사는 눈물과 협박을 오갔다. 넌 후회할 거야. 우리가 너한테 복수할 방법을 찾을 테니. 네, 녹음됐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거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다른 전략을 시도했다. 완벽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꽃을 가져오고, 선물을 줬다. 수진아, 봐봐. 나 변하고 있잖아. 노력하고 있다고.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기회를 한 번만 줘. 당신은 4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날 모욕하는 데 썼죠. 그땐 내가 몰랐어. 이제 알았어. 아파트를 잃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아니라 아파트를.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수지는 버텼다. 일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재판을 준비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조종 시도를 무시했다. 첫 재판일이 왔다. 수지는 홍 변호사와 함께 왔다. 민준은 교활한 눈빛에 나이든 남자 변호사와 함께 왔다. 판사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파트 유지에 참여했으므로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려 했다. 홍 변호사는 모든 비용을 수진 혼자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영수증을 제출했다. 변호사는 다른 방향으로 틀었다. 남편은 다른 거처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것은 이혼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홍 변호사가 반박했다. 한쪽 당사자의 주거지 부재는 혼인관계 해소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재판을 한 달 뒤로 정했다. 민주는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변호사가 그에게 무언가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수진을 너무나 증오에 찬 눈으로 쳐다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넌 아직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지나가며 속삭였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출구로 향했다. 저녁에 그녀는 집에 돌아왔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이상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보통 이 시간에 집에 있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다. 문은 열려 있고 장롱은 활짝 열려 있었다. 옷이 없었다. 수지는 재빨리 아파트를 둘러봤다. 거실에서도 김 여사와 민준의 물건이 사라졌다. 그들이 이사 나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어디에요? 10분 뒤 답장이 왔다. 이사 나갔어. 너랑은 못 살겠다. 짐은 챙겼고 열쇠는 부엌에 뒀어. 수지는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자신의 것을 남겨두고 간 것이다. 그녀는 열쇠를 집어 손안에서 굴렸다. 그들이 떠났다. 그냥 짐을 싸서 떠났다. 잘 됐다.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집을 나눠 쓸 필요가 없으니 더 나았다. 수지는 텅 빈 방들을 걸어 다녔다. 고요했다. 마침내 고요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떠났다. 더 이상 스캔들도 굴욕도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었다. 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떠났고 그게 가장 중요했다. 수지는 눈을 뜨고 시계를 봤다. 저녁 9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지원에게 전화했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사 갔어요. 정말요? 진짜로? 네. 집에 왔는데 짐이 없어요. 민준 씨가 나랑 못 살겠다고 메시지 보냈네요. 잘 됐네요. 그럼 재판 전까지 머리 아플 일은 없겠네요. 그러길 바라요.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했다. 지원이 축하 파티를 하자고 했지만 수지는 거절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고요함을 즐기고 싶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일어나 부엌으로 가와인 한 병을 꺼냈다. 잔에 따라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창밖의 도시가 불빛으로 반짝였다. 차들이 도로를 기어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의 삶도 계속되고 있었다. 민준 없는, 시어머니 없는, 굴욕과 두려움 없는 새로운 삶. 수지는 잔을 들어 어두운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자유를 위하여. 그녀가 조용히 말하고 한 모금 마셨다. 와인은 떫고 약간의 산미가 있었다. 좋은 와인이었다. 한 달 전에 샀지만 열 기회가 없었다. 이제 기회가 생겼다. 수지는 잔을 비우고 창턱에 놓았다.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내일은 새로운 날. 그녀의 새로운 삶의 첫날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아무도 그녀에게 소리치지 않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삶. 그녀는 미소 지었다. 삶은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민준과 김 여사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소장을 받았다. 민준이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아파트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지분을 분할해달라는 요구였다. 홍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고개를 저었다.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아파트는 결혼 전에 받으신 거지만 법정에서 이걸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두 달 더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은 부인 편입니다. 수지는 걱정하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이 싸움에 지쳤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두 번째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민준이 아파트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의 증언을 제출했다. 홍 변호사는 지불인이 수진으로 명시된 영수증과 계약서를 제출하며 그 증언들을 쉽게 반박했다. 변호사는 다른 수를 썼다. 민준이 이혼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진이 가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님, 홍 변호사가 일어섰다. 저희는 반소 원고 측의 물리적 폭력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행 사진, 협박 녹음, 경찰 조서까지. 가정을 파괴한 것은 바로 그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판사는 그것들을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원고, 이게 사실입니까? 아내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대답하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다. 그건 한 번이었습니다. 제가 취해서. 한 번이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준의 변호사는 정상 참작 사유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 무언가 중얼거렸다. 판사는 듣지 않고 자료 검토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그녀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수진과 피고 박민준의 혼인을 해소한다. 아파트는 결혼 전 취득한 이수진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하며 소유권은 이수진에게 있다. 박민준의 지분 분할 반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 박민준은 3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에서 전출할 것을 명한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불공평합니다. 전 갈 곳이 없어요. 그건 선생의 문제입니다.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수지는 법정을 나왔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홍 변호사가 그녀와 악수했다. 축하합니다.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밝게 빛나는 따뜻한 봄날이었다. 새들이 노래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녀는 자유였다. 민준이 법원 건물에서 뛰쳐나와 그녀를 보고 쫓아왔다. 수진아, 잠깐만. 그녀는 멈춰서서 돌아봤다. 왜요? 설마 날 길거리로 내쫓지는 않겠지. 나 집 구할 돈도 없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민준 씨. 하지만 우리 4년이나 부부였잖아. 였죠. 더 이상은 아니에요.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시간 좀 줘. 적어도 3개월만. 수지는 그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지만 동정심은 느끼지 못했다. 당신에겐 법원이 명령한 대로 30일이 있어요. 단 하루도 더는 안 돼요. 하지만 난 안녕히 가세요. 민준 씨. 그녀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다. 그가 등 뒤에서 무언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듣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더 이상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수지는 차에 타 시동을 걸고 백미러에 비친 자신을 보고 미소 지었다. 집으로,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만의, 오직 그녀만의 집으로. 30일은 금방 지나갔다. 민주는 나타나지도 전화하지도 않았다. 수지는 그가 아파트에서 전출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법원 판결을 이행한 것이다. 그녀는 만일을 대비해 자물쇠를 바꿨다. 그리고 대청소를 했다. 씻고, 닦고, 환기시키며 그들의 존재의 마지막 흔적을 지웠다. 청소를 마쳤을 때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깨끗하고 밝고 조용했다. 그녀의 집, 마침내 오직 그녀만의 집. 수지는 눈을 감고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모든 것이 끝났다. 4년의 악몽은 과거가 되었다. 앞에는 새로운 삶이 있었다. 어떤 삶일까? 수지는 몰랐다. 민준이 다시 돌아오려 할까? 아마도 시어머니가 공통의 지인을 통해 복수하려 할까?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외로운 저녁이 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집에서 그녀를 모욕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 내가 한 짓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지는 화면을 보고 피식 웃으며 메시지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회색 하늘, 젖은 아스팔트, 우산 아래 드문드문 지나가는 사람들. 평범한 가을날,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녀에게 이날은 첫날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의 첫날. 두려움 없이, 굴욕 없이, 모든 걸음에 대해 변명할 필요 없이 자유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가볍고 기쁜 것이라기보다는 텅 비고 조금은 두려웠다.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 보였다. 고요함이 짓눌렀다. 기쁨도 슬픔도 나눌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정직한 공허함이었다. 민준 곁에서 느꼈던 그 유독한 공허함이 아니라 언젠가 그녀 자신이 무언가로 채워나갈 그저 공간일 뿐이었다. 수지는 창가에서 물러나 한 달 전에 샀지만 읽을 시간이 없었던 책을 책장에서 꺼냈다. 소파에 자리 잡고 담요를 덮은 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창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다. 아파트는 따뜻하고 조용했다. 아무도 불평하며 들이닥치지 않았고 아무도 저녁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책뿐이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책에 빠져들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